일부. 상실에서 태어난 질문. 19세기 초 제정 러시아의 드넓은 대지, 그 남서쪽 방향에 밝은 숲이라는 뜻을 가진 영지 야스나야 폴라냐가 있었다. 그곳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자작나무 숲과 저태, 그리고 수백 명의 농노들로 가득했습니다. 1828년 이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르오 톨스토이. 귀족 중의 귀족으로 태어났지요. 세상은 그에게 처음부터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삶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2살 때 어머니를 잃습니다. 9살 때 아버지마저 떠납니다. 아직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이에 그는 이미 상실을 배웠습니다. 어른들은 그에게 위로 대신 교육을 주었고, 넓은 집은 있었지만 어린 그를 안아줄 품은 없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먼 친척 어른들의 손에 맡겨진 그는 어린 시절 내내 무언가 결핍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나는 늘 외로웠다. 그 고요한 빈자리에서 아주 어린 톨스토이의 마음속에 작은 질문 하나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은 떠나는가? 왜 사랑하는 사람은 사라지는가? 시니어 여러분, 이 질문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도 살아오면서 소중한 사람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부모님, 형제, 오랜 친구들. 그 자리가 얼마나 크게 비어 보이던지 톨스토이도 그 감각을 일찍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훗날 그를 위대한 작가로 만든 씨앗이 됩니다. 청년이 된 그는 카잔 대학에 입학합니다. 1844년의 일입니다. 당시 카잔은 러시아에서 손꼽히는 대도시였고, 대학은 제국의 엘리트를 길러내는 곳이었습니다. 귀족 집안의 자제인 그에게 졸업장과 관직은 이미 예약된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강의실보다 도박장을 더 자주 찾습니다. 술과 쾌락, 빚과 자괴감. 그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밝혀지는 것이지만 그는 단순히 게으른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학의 강의 방식은 교수가 일방적으로 외우게 하는 암기식 교육이었고, 스스로 생각하기 좋아했던 젊은 톨스토이에게는 그 방식이 몹시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그는 혼자 방에서 루소, 볼테르 같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책을 탐독하며 스스로 세상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귀족으로 태어나 누리는 특권 앞에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영지에서 일하는 농노들, 즉 땅에 묶여 태어나 자유조차 없는 사람들을 보며 그는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쪽에 태어났고 저들은 왜 저쪽에 태어났는가? 그 질문은 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으로 이어졌고, 그는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한다. 그러면서도 멈출 수가 없다.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던 청년 시절. 이것이 비단 톨스토이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젊은 날에는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걷고 알면서도 중요한 것을 놓친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방황하던 그에게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1851년, 그의 나이 23, 형 니콜라이의 권유로 그는 코카서스 지방으로 떠납니다. 러시아 제국의 변방, 산악지대, 그곳에서 처음으로 군인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카서스 생활이 뜻밖의 선물을 줍니다. 광활한 자연, 단순한 생활, 그리고 글쓰기. 한가한 시간이 많았던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꺼내어 쓰기 시작합니다. 유년 시절 1852년, 소년 시절 1854년, 청년 시절 1857년, 이 세 편의 자전적 소설이 그의 문학적 데뷔작이 됩니다. 당시 러시아 최고의 문학 잡지 조국의 기록에 이 작품이 실리자 문단은 술렁였습니다. 당대 러시아 문학의 거장 투르게네프는 편지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재능이 있다. 아주 큰 재능이. 처음으로 자신이 글 쓰는 사람임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깊은 작품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먼저 겪어야 했습니다. 크림 전쟁, 1853년부터 1856년까지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 오스만 제국이 맞붙은 이 전쟁은 유럽 역사를 바꾼 대규모 충돌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세바스토폴 전선에 배치됩니다. 흑해 연안의 항구 도시 세바스토폴. 연합군의 포격이 하루도 쉬지 않고 퍼붓는 그곳에서 그는 동료들과 함께 참호 속에 웅크렸습니다. 총소리, 포연, 쓰러지는 전우들. 그는 목격합니다. 같은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장면을, 살아남은 자의 눈에 비친 죽은 자의 얼굴을.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선에서 글을 씁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세바스토폴 이야기 1855년부터 1856년. 이 작품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전쟁을 영웅적으로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는 병사들, 의미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명령에 의해 살인을 저지르는 평범한 인간들을 있는 그대로 그렸습니다. 황제 알렉산드르 2세가 이 작품을 읽고 감동받아 번역을 명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당대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그는 인간의 두 얼굴을 동시에 봅니다. 한편에는 두려움 속에서도 동료를 감싸는 용기, 다른 한편에는 명령 하나에 사람을 죽이는 잔혹함. 그는 가만히 앉아 묻습니다. 인간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 질문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거대한 작품으로 터져 나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유럽으로 여행합니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당시 유럽은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급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달리고 공장이 세워지고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질서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변화 속에서 또 다른 질문을 만납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잃는 것은 무엇인가? 러시아로 돌아온 그는 야스나야 폴야나 영지에 학교를 세웁니다. 농노의 자식들, 글도 모르던 아이들을 모아 직접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귀족이 농노의 자식을 가르친다.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교육 실험을 통해 인간의 평등함에 대한 생각을 더욱 굳혀갑니다. 1862년, 그의 나이 34. 그는 소피아 베르스와 결혼합니다. 16살 연하의 젊은 아내. 처음에 두 사람은 서로 깊이 사랑했습니다. 소피아는 남편의 초고를 직접 손으로 옮겨 썼고 전쟁과 평화 원고를 무려 7번이나 필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본격적인 지필의 시대가 열립니다. 전쟁과 평화, 1865년부터 1869년, 6년에 걸쳐 쓴 총 1200페이지가 넘는 대작. 이 작품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애초에 톨스토이는 데카브리스트 혁명에 대한 소설을 쓰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혁명의 배경인 나폴레옹 전쟁 시대 18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넓은 캔버스를 펼쳐 나갔습니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이라는 거대한 역사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역사는 영웅이 만드는가? 아니면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모여 흐르는 것인가? 그는 이 작품에서 나폴레옹을 매우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위대한 정복자가 아니라 자신이 역사를 만든다고 착각하는 오만한 인물로, 반면에 러시아의 노장 쿠투조프 장군은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가는 역사 앞에서 겸손하게 기다릴 줄 아는 인물로 그렸습니다. 사랑, 전쟁, 죽음, 가족, 운명. 이 소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 전체를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출판되자마자 유럽 전역에서 반향을 일으켰고 투르게네프는 이 작품을 읽고
이것은 우리 시대 최고의 소설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발표한 안나 카레니나 1873년부터 1878년에서는 더 예리한 칼날을 들이밉니다.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가 흥미롭습니다. 1872년 야스나야 폴야나 인근 기차역에서 한 여인이 기차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여인은 톨스토이 집안 사람과 교류가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직접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여인은 왜 그 선택을 했는가?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가? 아니면 죽이는가? 그 질문에서 안나 카레니나가 태어났습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린 여인, 안나.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그는 묻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가? 아니면 파괴하는가? 우리는 진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용기가 있는가? 이 두 작품으로 그는 단숨에 세계 문학의 정점에 섭니다. 유럽 전역에서 그의 이름이 울려 퍼졌고 왕족도, 철학자도, 일반 독자도 그의 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명성, 재산, 가족, 건강.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어느 조용한 밤, 촛불 앞에 홀로 앉은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미래를 위해.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조용한 저녁에 혼자 앉아 이런 생각이 스친 적은 없으신가요? 이것이 전부인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톨스토이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다음 장을 엽니다. 2부, 절망의 밤, 그리고 영혼의 고백. 세계적인 작가, 50대의 톨스토이. 그는 지금쯤 평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안나 카레니나를 완성한 직후인 1870년대 후반, 그는 극심한 실존적 위기에 빠져듭니다. 나중에 이 시기를 가리켜 학자들은 톨스토이의 영적 위기라고 부릅니다. 그는 혼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두려웠으니까요. 그는 사냥을 갈 때 총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총으로 무엇을 할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방 안의 밧줄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가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한 가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1875년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 작가인 니콜라이 네크라소프가 암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두 살배기 아들 페차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자신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죽음이 갑자기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의식하자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세계적인 작가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가? 100년 후에 내 이름이 기억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가?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내 존재는 먼지보다 작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질문이 그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는 답을 찾으러 책상으로 갑니다. 철학책을 펼칩니다. 소크라테스, 쇼펜하우어, 부처. 삶은 고통이다. 죽음은 필연이다.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 지식은 있었습니다. 논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의 공허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학이 그를 더 깊은 허무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그러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가까워졌으니까요. 그는 씁니다. 나는 많은 것을 알았지만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몰랐다. 그 고통 속에서 탄생한 책이 바로 참회로 1882년 작품입니다.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고백 중 하나입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허함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유명했지만 두려웠다. 나는 부자였지만 의미를 몰랐다. 나는 가족이 있었지만
혼자였다. 당시 러시아 정교회는 이 책의 출판을 금지시켰습니다. 너무 파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종교와 권위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었고, 귀족이자 유명 작가가 이토록 적나라하게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회에서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밀리에 필사되어 퍼져나갔고 유럽 전역에서 번역되었습니다. 당대 유럽 지식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 위대한 톨스토이가 이토록 솔직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하지만 이 솔직함이야말로 그를 더욱 위대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화려해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외롭고, 강해 보이는 사람도 밤에는 두렵고, 다 이룬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가끔은 허무하다는 것을. 톨스토이는 그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한 그는 마침내 책상에서 눈을 들어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농부들을 봅니다. 해 뜨면 밭으로 나가 묵묵히 땅을 갈고, 해 지면 돌아와 가족과 소박하게 밥을 먹고, 많이 가지지 않아도, 많이 아는 척하지 않아도 그들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 알면서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아도 그들은 왜 두렵지 않은 것인가? 그는 오래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깨닫습니다. 그들에게는 삶의 의미를 설명하는 논리가 없었습니다. 대신 삶 자체가 있었습니다. 오늘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거둔다는 믿음,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밥상이 주는 온기, 내일 아침 다시 일어나 일할 수 있다는 단순한 기쁨,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는 위대한 업적 속에 있지 않다.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따뜻하게, 묵묵히 살아내는 태도, 그것이 의미다. 이 깨달음은 곧 새로운 창작으로 이어집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 1886년. 이 단편은 많은 이들이 톨스토이 최고의 작품으로 꼽는 걸작입니다. 이반 일리치는 성공한 판사입니다. 좋은 집, 좋은 직위, 사회적 명성.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자신이 평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죽음을 앞에 둔 그에게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은 고위직 동료도 교양 있는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농부 출신의 젊은 하인 게라심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고통받는 이반 일리치를 돌봤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 묻습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것들,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곁에 있어줄 수 있는가? 시니어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부르지 않아도 자식 밥부터 챙겼던 날들, 아파도 내색하지 않고 일터로 나갔던 아침들,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버텼던 그 시간들, 그 날들이 바로 톨스토이가 평생 찾아 헤맨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의미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3부. 노년에 시작된 새로운 길.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세상이 자신을 향해 문을 닫는다고 느낍니다. 더 이상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는가. 그러나 톨스토이는 노년에 오히려 더 크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그는 이제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귀족의 옷을 벗습니다. 화려한 옷이 아니라 허름한 농부의 옷을 입습니다. 직접 구두를 만들고 직접 밭을 갑니다. 영지의 귀족이 농부들 옆에 무릎 꿇고 앉아 함께 땅을 만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나이 들어 이상해진 것 아닌가.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정한 힘은 소유에서 오지 않는다. 양심에서 나온다. 이 시기 그는 왕성하게 글을 씁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글입니다. 소설이 아니라 에세이,
논문, 편지, 우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886년 작품에서 그는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모스크바의 빈민 지역을 직접 걸어 다니며 거리의 거린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삶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이 도시에서 부유하게 살면서 이들을 외면해왔다. 그것은 죄다. 당시 러시아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농노해방 1861년 이후에도 가난한 농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귀족과 평민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혁명의 기운이 서서히 피어오르던 시대, 톨스토이는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산을 포기하려 합니다. 저작권을 무상으로 개방하려 합니다. 내 글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글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 가족들은 반대합니다. 아내 소피아는 격렬히 항의합니다. 자식들도 당황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1891년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1881년 이후에 쓴 모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합니다. 누구든 돈을 내지 않고 그의 글을 출판할 수 있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그의 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도, 인도의 한 청년의 손에서도 그의 사상은 점점 깊어집니다. 비폭력, 사랑, 양심, 국가의 폭력에 저항하되 폭력으로 맞서지 말라. 가장 강한 무기는 사랑이다. 특히 그는 국가가 강제하는 군복무와 세금 징수에 공개적으로 저항합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1901년 그를 파문합니다. 황제의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파문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수천 통의 지지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노인의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상에 깊이 감동받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젊은 변호사 마하트마 간디. 1894년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던 청년 간디는 톨스토이의 하느님의 나라는 당신 안에 있다를 읽고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폭력 없이도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1909년 간디는 직접 편지를 씁니다. 81세의 노작가와 40세의 젊은 변호사가 편지를 주고받으며 비폭력 저항의 철학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톨스토이가 마지막 편지에서 간디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운동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노년의 러시아 작가 한 명의 사상이 인도 독립운동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간디의 비폭력 운동은 훗날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영향을 줍니다. 한 사람의 깊어진 생각이 한 나라의 역사를,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미 다 늦었지. 그러나 톨스토이는 보여줍니다. 노년은 작아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빠르게 달릴 수는 없지만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줄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가 살아온 긴 시간은 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 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손자에게, 이웃에게, 혹은 오늘 마주치는 낯선 사람에게도. 4부. 그가 남긴 마지막 질문. 말년의 톨스토이의 집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소피아와의 끝없는 갈등, 재산과 저작권을 둘러싼 가족들과의 다툼, 함께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이 원망과 오해로 뒤엉킨 그 집에서 그는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소피아는 남편의 일기를 몰래 읽었고 톨스토이는 새 일기를 따로 숨겨서 썼습니다. 두 사람의 불화는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소피아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는 그 사랑이 없는 것이냐? 톨스토이는 쓸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장 깊은 모순이었으니까요. 인류를 사랑하라고 설파한 사람이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멀리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 1910년 10월의 어느 새벽, 82세의 노인이 아무도 모르게 집을 빠져나옵니다. 함께 떠난 것은 주치의 단 한 명, 짐은 거의 없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남긴 짧은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내 삶의 마지막 날들을 고요하게 혼자서 보내고 싶소. 그는 기차를 탑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폐렴이 찾아왔습니다. 러시아 남부 아스타포보의 작은 간이역, 역장의 작은 집에 누워 세계 최고의 작가는 생의 마지막 날들을 보냅니다. 그의 임종 소식이 퍼지자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작은 간이역 앞에 취재진이 진을 쳤습니다. 세계가 그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소피아도 달려왔지만 그는 끝내 그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1910년 11월 20일, 르오 톨스토이는 눈을 감습니다. 야스나야 폴리아나 영지의 숲 속에 묻어달라는 유언대로 그는 자작나무 숲 아래 잠들었습니다. 화려한 묘비도 없이, 십자가도 없이, 그저 흙 위에 조용히. 러시아 정부는 국장을 제안했지만 유족은 거절했습니다. 그의 뜻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죽음보다 오래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가 평생 던진 질문들입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우리는 평생 많은 것을 좇으며 살아왔습니다. 돈, 명예, 인정. 하지만 삶의 끝에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더 사랑할 걸, 더 솔직할 걸, 더 함께 있을 걸. 사랑은 말인가? 행동인가?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사랑은 오늘, 지금, 작은 행동으로 증명된다. 오늘 자식에게 전화 한 통, 오늘 곁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사랑의 실체입니다. 삶은 얼마나 남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은 짧지 않다. 우리가 헛되이 낭비할 뿐이다. 오늘 하루를 원망으로 보낼 것인가, 감사로 보낼 것인가. 그 선택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는 끝이 아닙니다. 가장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경쟁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톨스토이가 말년에 쓴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천사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온갖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인간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 천사는 답을 얻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거창한 철학도 아닙니다. 어려운 이론도 아닙니다. 사랑.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한 작고 따뜻한 마음. 그것이 삶을 지탱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톨스토이는 평생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어서는 방탕했고, 늙어서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신이 설파한 사랑을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실천하지 못한 모순 속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모순이 그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도 알면서 못하고, 다짐하면서 무너지고, 사랑한다 하면서 상처를 줍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했던 그 발걸음, 그것이 위대함이 아닐까요? 그가 가장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아주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삶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오늘 하루를 더 단순하게, 더 따뜻하게, 더 양심적으로 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깊이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기를 바랍니다.